한국 경제의 양대 아킬레스건으로 불립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와 또 국가 부도,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어제는 다소 완화되면서 외국인 자본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 뛰어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뉴욕 증시 뛰어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네, 어제 그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장 초반에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가 FOMC 의사록 6월 의사록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주가가 이렇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부분은 반도체로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상당 부분 잘못돼 있고 오늘 그 6월 의사록의 비밀이다 하는 이런 쪽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아까 신뢰의 뭐 얘기도 나왔죠. 신뢰의 상실이다 뭐 이런 쪽이 나왔습니다는. 그러면 6월 의사록의 비밀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대부분 어제 그 6월 의사록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물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가는 거꾸로 그걸 기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연장선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가의 해석은 그동안 여러 가지 예측 진단에 시달렸던 파월 의장이라든가 FOMC 멤버들이 사실상 인플레에 대해서 통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비춰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월가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한다면 인플레 문제 관련해서 7월 달 지금 예상대로 또 예고대로 0.5에서 0.75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게 마지막 이렇게 금리 인상폭의 정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오늘 3대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월 FOMC 의사록의 비밀이다. 엄격하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왜 올랐을까 오늘까지도 그런 것을 좀 잘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주가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개선시켰던 것이 지금 여름휴가철이죠. 그런 상태에서 휘발유 가격이 마의 5달러선 밑으로 떨어져서 4.75달러가 됐거든요. 오늘은 국제유가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이렇게 100달러 재진입하는 상태에서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 측면이 나타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7월 달 이렇게 FOMC 의사록의 자이언트 이상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이 큰 요인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음 주에 미국의 CPI, 즉 소비자 물가를 비롯해서 인플레 지표가 일제히 발표하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미국의 물가 지표에서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는 PCE 물가보다도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적인 CPI 물가가 더 중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5월 달에 CPI 충격이 더 있었죠. 이렇게 4월 달에 8.2, 8.3에서 8.6%까지 가는데요. 2월 달에 8.6%보다 낮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경기 침체 문제가 부상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2분기의 그 성장률 가지고 뭐 골드만삭스의 전망치도 나왔고 그다음에 GDP 애틀란타 나오고 거기도 이제 전망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관심이 되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 PD랑 같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표준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제금리표가 국제금리표요? 죄송합니다. 목이 맸다 보니까 2년물부터 이제 30년물까지 네네. 그 금리 표를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는데요. 왜 오늘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올랐느냐 하면 반도체로 그런 게 아니고 어제 마이크론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그런데 잠시만 저 얘기하고요. 2년물이 3.04입니다. 그리고 10년물이 3.01입니다. 마감 기준으로 장단기 금리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7월 회의에 아주 대폭적인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우려가 완화시킨 것도 또 한 번에 이렇게 호재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환시장을 다루지 않는데요. 요즘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유로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왜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을까 하는 이 측면을 올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막판에 지금 저기 떨어졌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시청자분이 생각하기에 유로 약세는 지속됐는데 왜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졌을까? 이게 보리스 존슨의 사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운드 가치는 영국 증시도 올랐고
그다음에 파운드 가치가 올랐는 모습인데요. 달러 인덱스 구성 항목에 파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외환시장의 흐름을 원달러 관련해서 요새 관심이 되는데요. 이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106, 107이 갈 때 어떤 사람은 이게 달러 강세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유로화 양색다른 반세 부분이다 하는 이 측면이 오늘 파운드와 함께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도 다시 1,300 밑으로 떨어졌죠. 그런 측면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덱스라 하더라도 그게 어떤 요인을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봐야 저것이 사실상 달러 강세는 맞지만 어디서 제공하느냐 측면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 어제 그 1,290원으로 다시 떨어졌죠. 그런 것을 좀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 체크해봤는데 국내 증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그래도 모처럼 훈풍이 불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에서 보면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서는 한국의 국가 디폴트 문제, 이런 국가 채무 문제가 가장 아킬레스 건으로 외국인이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제 두 분이 우려가 완화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 실적 악화가 굉장히 우려됐었죠. 또 바로 직전에 미국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2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때는 신기록 경쟁이 머지긴 했더라도 사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어려운 상황에 삼성전자가 2분기 어제 실적 발표한 거면 상당히 선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어제 그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 채무 문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도해서 새 정부의 첫 그렇게 국가 재정 전략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을 도입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디폴트 우려가 완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아킬레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니까 코스피가 오랜만에 40포인트 이상 올라갔죠. 근데 올라갔어도 외국인이 주도했던 이유 때문에 종전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42포인트 올라가고 외국인이 주도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는데요.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삼성전자의 상징성 때문에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될까 하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경제만 생각하면 정책 문제는 전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만 생각하면 외국인들 해외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사면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신경 쓴 점을 감안해 볼 때 윤 대통령께서 8.5 이렇게 광복절을 기해서 그냥 저는 정책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경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요. 아주 그냥 사면을 과감하게 좀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더 궁금합니다. 국가재정 전략회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사실 국가재정 전략회의는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상당히 좀 앞당겨서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문제가 이전 정부서부터 상당히 해외에서 이렇게 높은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 정부 들어서 이 국가 채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른 문제 때문에 복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돌아간 측면이 있습니다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과정에서 국가 채무만큼 많이 논란이 됐던 것도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어제 윤 대통령이 주도가 돼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굉장히 비중을 높게 다뤘습니다. 거기에 국가재정전략회의라 이렇게 해서 제목 회의 주제서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높게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것도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그동안 배제시켰습니다는 민간 기업인이 처음으로 참석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있다. 국가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지방대학교에서 아마 충북대인가요? 거기서 해서 상당히 신선을 꾸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선하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 하는 측면은 역시 가장 핵심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못했던 엄격한 재정준칙. 여기서 이제 엄격한을 표현하겠습니다. 느슨한 재정준칙은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
이렇게 느슨한 재정준칙 하는데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엄격한 재정준칙, 저게 이제 형용사가 빠졌습니다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재정적자가 GDP 대비해서 문재인 정부 때 5% 이상 초월했는데요. 이걸 3% 내로 가려겠다 하는 측면. 그다음에 국가채무 비율은 증가속도 가려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증가속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증가속도를 줄여서 50%대에서 유지하겠다는 문제. 두 가지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 범위 내에서 통합재정 수지보다는 관리재정 수지로 가려겠다. 아직은 중한 대목입니다. 재정학자들은 아마 그만큼 엄격하게 가려겠다 하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페이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기관들 전부 경직성 경비라 그러거든요. 이걸 줄이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 효과가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세목을 이전시켜 달라 하는 이런 것이 페이고 문제인데요.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문사, 특히 경제신문에서도 페이고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넣지 않는 것도 또 하나 좀 그러지 않느냐.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 페이고 항목이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고 사실 굉장히 신선합니다. 조금 네. 이따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고요. 네네. 이번에 이렇게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하게 된 이유, 더 이상 국가 채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시급성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치 목적을 띠지 않고 뭐 다 국민들이 아시기 때문에 하면 이전 정부인 문정부는 재정 문제에서는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했죠. 그럼 뭐 국제적으로도 그에게 지적했던 내용이죠. 정말로 방만하게 운영했죠. 심지어는 국가 채무는 문제 없다. 뭐 많이 들으셨죠? 많으셨죠. 빚내서라도 더 쓰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빚내서라도 더 쓰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요. 올해 이제 예산안은 작년 12월에 정기에서 확정될 때 이거는 새 정부가 확정한 게 아닙니다. 여당이 그때 당시는 여당, 민주당이 주도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슈퍼 예산, 세퍼 예산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대로 집행된다면 사실상 올해 나라빚, 국가빚이 1,000조 원이 넘는다.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3대 평가사에서 한국이 재정의 건전국으로 3대 평가사가 이렇게 그동안 한국 경제의 매력을 하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가 채무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도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가 채무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부도의 예비 지표에 해당되는 크레딧 디폴트 수학 금리, CDS 금리죠. 한번 좀 전해드렸습니다는 이런 것이 어제 잘 방송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크게 내려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이가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할 때마다 이 CDS 금리가 자꾸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채무 논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어제 다른 현안도 많습니다는 말씀 복합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제 사실 민간과 관민이 합체해서 이 문제를 다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문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심각하죠.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국가 채무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너무 소극적인 개념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런 국가 채무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다.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최강의 개념. 아마 법률을 전공한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협의의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다음에 채무도 이미 발생한 채무, 이걸 현실적 채무라고 그러거든요. 나타낸 채무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광의의 개념은 공기업도 포함된다. 공기업의 지금 현실적 채무 포함된다. 그리고 이제 최강의 개념은 준정부직 기관, 위원회라든가 있잖아요. 연금이라든가 뭔가 해서 거기까지 포함하고 채무의 개념은 지금 발생한 현실적 채무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한 묵시적 채무. 요건 우발적 채무, 묵시적 채무, 예비적 채무라 하는데요. 여기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펑펑 쓰는 과정에서 강조했던 게 국가 재정성이다 이렇게 하면 협의 개념만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요게 지금 발생한 채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우리가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37%에서 지금 50%로 증가한 상태인데 이거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도 IMF의 신개념에 보면 60%보다 낮은 개념이거든요. 다른 나라도 낮기 때문에 펑펑 써야 된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공기업이라든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새 정부 들어서 공기업도 줄이고 위원회도 과감하게 줄이겠다는데 그거를 포함하면 우리 국가 채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광해 개념일 땐 GDP 대비해서 지금 70%가 넘습니다. 이미 IMF의 신개념에 의한 위험 수준을 벗어나 있죠. 그리고 자 준정부 기간까지 포함할 경우는 우리가 국가 채무율 140%. 그러면 위험 수준의 2배 이상 되죠. 근데 요거만 강조했다는 겁니다. 50% 협의의 개념만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펑펑 더 쓰자 하는데요. 요 협의의 개념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이걸 줄이지 않으면 2024년, 뭐 2024년 언제입니까? 2년 후죠. 62% IMF의 국가 채무 위험 수입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는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르습니다. 이전 정부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심지어는요. 문정부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주도해서 부채 확보, 부채 화폐화 방안, 완드 모니티제이션 방식까지 취한다. 대선 후보도 지금은 야당이 됐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도 완드 모니티제이션, 적자 국채를 반영해서 한국은행이 인수해가지고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를 했던 시각이거든요. 이 문제가 새 정부 들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채 화폐화 문제, 사실 굉장히 큰 우려사항이었고 문제였는데 어제 회의에서 좀 다소 누그러졌습니까? 네, 사실 부채 화폐 문제는 어제 공식적으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는 피스칼 룰이 왜 등장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가장 적자 국채 발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지금 금리를 올려가다니까 누가 적자 국채 발행하더라도 인수합니까? 그럼 한국에 인수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반드 모니티에이션, 부채를 화폐화시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주열 훌륭하신 분이죠. 이주열 전 한국은행 부총재께서 확실하게 이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야당을 지금은 이제 야당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것을 주장했던 시각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대통령 가정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국민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면 이전에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문제 대선 과정 논점이 됐죠. 그다음에 이러한 소위 MMT,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스에서 빚내서 더 쓰자 하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모르고 이해하면, 포퓰리즘에 이해하면 굉장히 아마추어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MMT, 빚내서 더 쓰자에 해당되는 현대통화론자의 주장을 제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MMT의 전제는 차익금리보다 성장률이 높을 때만 빚내서 더 쓰자 하는 이론입니다. 모 후보 제대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보가 아니네요. 그래서 차익금리보다 성장률이 높을 때 빚내서 더 쓰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잘해더라도 3%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지금 차익금리가 국제적으로는 4% 정도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때는 MMT 빚내서 더 쓰자의 전제 조건이 틀어버리죠. 그래서 추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이 협의의 개념으로 GDP 대비해서 50%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빚내서 더 쓰자.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MMT 세율의 전제 조건이. 그래서 항상 차익금리보다 성장률이 높을 때 빚내서 더 쓰자가 통일된다. 이게 MMT,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스의 주장한들의 시각에 한다. 제가 제 차에서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닛 앨런이 액팅 빅 에서 주장한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평균 재정 준칙제라 하는 것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준칙선을 좀 올라가서 쓰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드시 경기가 좋으면 긴축을 해서 기간 동안에 재정 준칙 룰이 3%면 그간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땐 좀 더 쓰고 준칙 벗어나서 더 쓰고 그다음에 사실 경기가 회복되면 엄격히 긴축해서 기간 동안에 재정준칙 룰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사실 이전에 빚내서 더 쓰자 했던 이 시각에서 빅 액트 문제가 작년에 1월 20일 날 바이든 정부가 출원하니까 우리 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5월 10일 날 했다 보니까 작년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재정준칙제를 확실하게 이어고
사실 이 문제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홍부총리께서 전 부총리께서 고생을 하셨지만 오늘 방송을 좀 들으셨으면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 배경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도 연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방만하게 된다면 지금 금리가 올라갈 때 사실 일반 국민한테 세수라든가 증대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적자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적자국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적자국채 인수하면 채권 시장의 공급 물량이 증가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기준금리 올라가는데 재정에서 방만하게 서서 시장금리 더 올라가 경기 침체가 더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측면은 왜 이렇게 중시했냐면 이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여러 가지 궁금점이 있었죠. 예.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과 기재부 입장에서는 작년 8월 이후에 물가를 잡겠다 무슨 한미가 해서 한국에서는 금리를 올려 근데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재정은 더 쓰거든요. 그럼 한편에서는 긴축을 하고 한편에서는 쓰겠다. 국민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냐. 내 주택담보대출을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게 퀘스천. 그리고 부채관리도 가계부채는 줄이라 그러면서 국가는 더 쓴다.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책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문제가 이번에 감안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적자국채가 발행하면 항상 감지하는 경기부양 효과는 상당히 제한되는 거거든요. 적자국채가 보면 민간의 시장금리 더 올라갑니다. 민간의 시장금리가 더 올라가면 공공사이드에선 적자국채 발행되면서 재원을 증대시켜서 사실 공공물의 지출이 증대시킬지 모르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민간의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소비가 민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총지출을 보겠습니다. 재정지출 올라가더라도 민간은 주로 크라우딩 아파트에서 서메이션 총은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자국채 발행에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우리보다도 빚내서 더 쓰는 사람은 현세대입니다. 근데 이거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갚으냐? 우리 자손들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세대가 못하고 왜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줍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세대가 이것을 희생하고 우리 MZ세대라는 거 후손 세대들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빚내서 더 쓰자. 이게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MZ세대들 얼마나 눈물나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시간이 있으면 더 얘기하겠는데요. 예.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MZ세대로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서 얘기해 주신 페이고, 사실 국내보다도 지금 외국인들이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날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태어날 때도 우리가 국가 채무 문제는 두 가지 재정준칙과 페이고를 좀 도입하세요 하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5월 10일 날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통화정책이 금리를 올라갈 때 제약된 상태에서는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 근데 재정 역할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 국가 채무 문제에 봉착돼 있거든요. 예. 재정 역할이 중요한데 국가 채무 문제가 봉착됐으니까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재정 지출도 방만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고라든가 간전정책 이런 것을 재정지출 요석에 이렇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권유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왜 이게 새정부 출범 5월 10일 날 할 때 국가채무관리역에서 경기부양과 함께 이걸 관여했냐면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고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화려한 공공기관 줄여라. 건물도 줄여라.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돈 먹는 하마위원회 줄여라. 공무원 봉급 줄여라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세유 항목에 경기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경직성 항목이라는데요. 지금은 경기부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성 경비를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지출은 증가되지 않은 데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작은 경직성 항목은 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투자성 경비를 늘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페이고거든요. 그래서 경직성은 줄여라, 지불해라, 페이. 그 다음에 늘려라, 고시켜라 이렇게 하는 게거든요. 이런 측면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재정정책과 페이고라든가 이런 걸 도모한 것도 상당히 현실적인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남겨줬던 국가 채무 이런 문제의 본질을 아주 잘해서 모처럼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한 5년 이상 보이지 않았다가 모처럼 이번에 나온 것은 수작이다, 울수작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어제 굉장히 외국인 주도에서 삼성전자 실적 선방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이 두 가지 아킬레스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